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억대, 10억, 100억, 1000억, 억대 부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있는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그 부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지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고요.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꽂히는, 책이 있었어요. 부의 인문학. 이 부의 인문학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자가 누구냐. 자, 봐볼까요? 저자. 브라운스톤. 연세대 경영학과 나온 친구네요. 네. 금융업을 종사하고 이미 돈은 많이 벌었어요. 예, 돈 많이 벌어서 어, 경영학과 졸업하고 재무관리하고 금융업 종사했고,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믹스 칼럼시하고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란 필명으로 다수의 팬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책 부의 본능,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 투자법 등 베스트셀러 책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 초창기 시절 결혼 비용까지 아껴서 5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해서 큰 손해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에 은퇴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캐나다에 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사는 분이신데, 예. 아무튼 이 책을 읽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이 책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터별로 좀 정리를,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일강이에요.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인데 좀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뭐가 있냐.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먼저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요. 왜냐하면 진보 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위해 정책을 펴는데 이 재정 지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겠죠. 당연히 화폐를 들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두 번째로 이 전략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망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투자나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자병법에서도 먼저 승리한 다음에 싸워라,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승산이 많으면 당연히 승리하고 승산이 적으면 당연히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산 없이 전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이치를 깨닫는 데서 전략적 사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능과 노력보다 이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서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에서 경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형성하는 5가지 경쟁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의 인문학을 쓴 이 사람은 이론을 전부 다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사람들의 이론을 가져와서 자기 어떤 이야기에 어떤 증거를 대죠. 이거는 이제 마이클 포터,
26세 하버드 교수가 된 마이클 포터라는 이분이 이제 연구했던 건데, 이 기업이 얼마를 벌 수 있는가는 기업에 속한 경쟁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하고, 경쟁이 없을수록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5가지 측면에서 이 마이클 포터는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로, 신규 진입이 위협적인가. 저는 지금 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스터디 카페는 신규 진입 위협이 전혀 없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뭐 산림 쪽 설계 감리나 나무 병원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뭐죠? 거시기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신규 진입이 어려운데, 이 신규 진입 위협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아니면 열려져 있는가, 이걸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이 아무리 좋은 신규 사업도 이 경쟁 업체가 너무 많으면, 과열되면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록펠러라는 이 친구는 석유 회사를 미국에서 95%를 차지했어요.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서 반도체 업체를 다 죽여버렸죠. 세 번째로, 공급자의 교섭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밑에서 하청업체를 한 하청업체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하청업체를 항상 한 군데에 맡기지 않고 두세 군데에 분산해서 맡기죠.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업이 만든 상품이 바로 개인이 사게 되면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급자의 교섭력이고, 네 번째로는 구매자의 교섭력. 원자재를 사올 곳이 한 곳이면 비싸겠죠. 그러나 많이 있으면 싸지겠죠. 그 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 대체 위협.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는 상품이 바로 망해버리는 거. 삐삐를 했었는데 핸드폰이 나오면 삐삐가 다 망하죠. 이런 것처럼 상품이나 서비스 대체 위협이 있는가. 이 5가지를, 이 전략을 형성하는 5가지 경쟁 요소로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나 고민 중에 있긴 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5가지 전략을 형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돈이 되는 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권업이 제일 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의료, 식품, 음료, 그다음 반도체, 의료기기, 철강, 출판, 호텔, 항공.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이 제일 월급이 많이 세지 않습니까? 공유업.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재능과 노력보다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 위로 포장되어 있다. 이거는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이 경제학자가 한 이론인데, 이 화폐와 경제 변동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일들. 지금 우리나라를 써들썩하게 했던 최저임금제 있죠. 이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 넘치는 인도적인 정책이죠. 네. 그런 게 더 잘 보이네요. 네. 그러나 이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실업률은 최고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 집주인의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오스트리아는 이 임대료 규제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건 뭐냐면,
이 미국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 방식을 택해서 농사를 처음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병자, 어린이는 노동에 처치했고요. 그러나 몇 년째 흉년으로 이 최고 대표자가 각자 도생하자. 그래서 개인에게 땅을 나눠주고 각자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는데 남의 땅에서는 연구를 안 하죠. 본인 땅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오쩌둥, 참새는 곡물을 훔쳐 먹으니 당장 잡아 죽여라 해서 모든 참새를 잡아 죽여서 참새가 시게 말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해충이 창궐해서 대흉년이 일어나고 4천만 명이 굶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 시장 경제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무슨 말이냐? 이 술집 접대부가 1년에 매출 쉬도 못하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 수입보다 훨씬 많습니다. 강남 복부인인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한 사람보다 수입이 많죠. 당연히 머리가 좋고 열심히 성실히 일한 제가 수입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시장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노력과 재능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거죠. 시장의 보상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수요 공급으로 작동한다 이겁니다. 수요가 많으면 비싸지고 수요가 적으면 적어진다 이겁니다. 이 도덕적 기준은 어느 한 곳도 낄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은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가? 에리 프롬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인데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 고독과 불안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독과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인간은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떨어질지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대중들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죠. 그래서 구루에게 선택하고 망하게 됩니다. 구루는 뭐냐면 전문가나 권위자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반시장적인 규제를 요구하죠. 또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여기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구루 전문가 권위자 전문가는 경제학자 또는 뭐 대통령은 아니겠네요. 뭐 장관들 그분들은 항상 얘기해요. 집값 안정되었다. 집값 떨어지고 있다. 개뿔이죠. 네. 권위자들 지금 집 사면 안 됩니다. 주식 팔아야 됩니다. 이분들 얘기 들었다가 다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 올라가죠. 그리고 이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게 또 종교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요. 두리뭉실하지가 없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현재의 괴로움도 내세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한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가 아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 5일 노예하고 이틀은
자유를 얻죠. 주 이틀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5일 동안의 노예의 삶을 산다 이겁니다. 이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에 경쟁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다 이겁니다. 공산주의가 그러죠. 네. 경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먹여 살려요. 그러나 이거는 망하게 되죠.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아까 그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임대료 통제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이미 주장을 했어요. 이 오스트리아에서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세입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임대료 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한다 이거죠. 임대료를 통제하니까 집주인은 유지 보수비와 재산세를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집을 고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주인의 임대 수입이 사라지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 자금 축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집을 짓지 않으니 집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주거 문제는 계속 상승해집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왜? 집값이 싸니까. 자녀가 장성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또 세입자의 새로운 직장이 생겨도 안 나가요. 아예 직장을 포기해버려요. 왜? 집에서 멀면 일자리를 거절해요. 싼 월세 집을 포기하기 싫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률도 올라갑니다. 건설 경기도 무너지겠죠. 집주인은 돈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 주식 살 돈도 없어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줄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폐지했죠.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빈집을 방치하니까 슬럼가가 됐었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경제 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첩경이다. 자, 첫 번째로 이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는 이유. 우리 정부는 지출을 확대하고 복지를 늘리고 예산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500조, 600조까지 지금 늘리고 있죠. 왜? 그리고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인상시켜요. 그럼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이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경제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당장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5년이면 끝나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은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 주식에만 투자하러 갑니다. 왜? 가격은 회사에서 정하는데 회사는 물가가 올라가면 오른 물가만큼 더 올려서 팔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만 투자하라 이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특권을 추구하고 사회를 위협한다. 귀족 노조라고 하죠. 조합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귀족 노조.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에크 경제학자는 이 경제 민주화가 망하는 지름길이고, 예를 들면 삼성의 20조 원을 풀어 가난한 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편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연소득 12억 원 이상 가는 부자에게 100만 유로 해당하는 소득의 7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 부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프랑스를 떠납니다. 루이비통 회장이 벨기에로 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경제는 악화하게 되고 세수는 줄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은 제자리가 되죠. 결국 프랑스는 2015년에 부자 증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끝났네요.
자, 오늘 챕터 1에서는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예, 다음 시간은 챕터 2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